대한민국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견고한 권력의 성벽, 검찰. 그 두터운 철문 너머에는 오직 그들만이 공유하는 기이한 침묵의 룰이 존재했습니다. 정의를 수호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진실을 향해 눈을 감고, 법의 잣대를 쥐고 있는 자들이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모순의 공간. 8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한 여성이 그 거대한 철벽 안에서 홀로 숨을 죽인 채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조직의 정점에선 절대 권력자였고, 방관자는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동료들이었으며, 피해자는 놀랍게도 국가의 이름으로 범죄를 처단하는 현직 검사였습니다. 2018년 1월 29일의 차가운 겨울밤, 생방송 뉴스 스튜디오에 켜진 붉은색 온에어 조명은 견고했던 권력의 카르텔에 균열을 내는 최초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날의 폭로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밑바닥을 뒤흔든 거대한 폭풍의 시작점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듣고 싶은 다음 사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2018년 1월 29일 저녁 8시, 대한민국의 수많은 시청자들이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JT, BC 뉴스룸 생방송 스튜디오에 한 인물이 걸어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지연, 현직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의 검사였습니다. 보통 현직 검사가 언론의 카메라 앞에 서는 경우는 중대한 범죄 사건의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거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설명할 때뿐입니다. 그러나 이날 서지연 검사가 스튜디오에 앉은 이유는 자신이 맡은 사건을 브리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검사로서가 아니라 참혹한 권력의 폭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야만 했던 한 명의 피해자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에 붉은 불빛이 켜지고 무거운 침묵을 깨며 앵커의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지연 검사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가 뱉어내는 단어 하나하나는 벼려진 칼날처럼 날카롭고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8년 동안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 내에서 겪어야 했던 믿기 힘든 은폐와 억압의 시간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법과 원칙을 수호해야 할 국가 최고 사정기관의 심장부에서 어떻게 한 개인의 인권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조직적으로 유린될 수 있는지를 고발하는 뼈아픈 진술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깨닫는데 무려 8년이 걸렸습니다. 전국으로 송출된 이 한마디의 파장은 실로 거대했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서지연 검사의 이름과 그녀가 언급한 검찰 내부의 부조리로 뒤덮였습니다. 언론사들의 사회부 사건팀과 법조팀 기자들의 전화통에는 불이 났고,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공고라인은 밀려드는 취재 요청과 확인 전화에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현직 검사의 눈물. 그것은 대중에게 단순한 충격을 넘어선 근원적인 공포와 무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타인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막강한 법적 권한을 가진 검사조차 조직 내부의 불법적인 권력 남용 앞에서는 보호받지 못한다면 평범한 시민들은 과연 누구에게 법의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취재팀과 수사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검찰이라는 조직 특유의 기형적인 구조였습니다. 이른바 검사 동일체 원칙으로 대표되는 검찰 조직은 상명하복의 군대식 위계질서가 뼛속까지 각인된 곳입니다. 상급자의 지시나 조직의 논리에 반기를 드는 것은
곧 검사로서의 생명력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통용되곤 했습니다. 특히나 승진과 보직 이동이라는 막강한 인사권은 권력자들이 하급자들을 통제하고 길들이는 가장 확실하고도 잔인한 무기였습니다. 이러한 닫힌 생태계 속에서 고위 간부에 의한 부적절한 권력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이번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서 검사의 생방송 인터뷰 직후 기자들은 사건의 발단이 된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의 접속 기록과 게시글을 입수하기 위해 치열한 정보전을 펼쳤습니다. 인터뷰 며칠 전 서지연 검사는 이 내부망에 "나는 소망합니다. I have a dream" 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문서 안에는 2010년 발생했던 최초의 사건부터 이후 벌어진 조직적인 은폐, 그리고 2015년에 가해진 치명적인 인사 불이익까지 모든 과정이 상세한 진술 조서처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취재 결과 이 글이 게시된 직후 검찰 지휘부는 극도의 혼란에 빠졌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 내부 회의를 소집했던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8년 전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거대한 국가기관이 한 명의 검사를 향해 그토록 견고하고도 잔혹한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단발성 범죄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동원했는지,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목격자들은 왜 침묵이라는 공범의 길을 선택했는지, 그 숨겨진 네트워크와 은폐의 메커니즘을 해체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계를 거꾸로 돌려 모든 비극의 씨앗이 잉태되었던 2010년 10월의 어느 밤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장소는 서울의 한 장례식장.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청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그 권력의 한복판에서 한 여성 검사의 일상을 무너뜨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수많은 시선이 교차하는 공개된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그늘 아래서 벌어진 그 부적절하고도 은밀한 폭력에 대해 제동을 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통제되고 계산된 권력의 서열 속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던 피해자의 목소리는 그날 밤 완전히 질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날 장례식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리고 법무부의 핵심 간부였던 그는 어떻게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묻어버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서서히 베일을 벗기 시작한 추악한 진실의 조각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맞춰나가 보겠습니다. 시계를 2010년 10월 30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장례식장. 검찰 내 고위 간부의 부친상을 애도하기 위해 마련된 이 공간은 단순한 추모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대검찰청의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한 이곳은 대한민국 사정기관의 최정점에 선 권력자들이 집결한 또 다른 형태의 권력의 축소판이자 정치적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례식장 내부의 구조와 당시의 좌석 배치도, 그리고 그곳을 지배하고 있던 기이한 공기에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은 철저한 기수와 서열로 움직입니다. 상가라는 사적인 공간조차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장관이 앉은 이른바 헤드 테이블을 중심으로 직급과 권력의 크기에 따라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하급자들은 상급자의 눈치를 살피며 잔을 채우고 고위 간부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연장된 업무의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북부지검 소속의 평검사였던 서지연 검사 역시 동료들과 함께 그 숨막히는 서열의 맨 아래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의 옆자리에
당시 법무부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안택은 정책기획단장이 동석하게 됩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던 그는 검찰 내부에서도 이른바 잘나가는 엘리트 권력자였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서 있다는 오만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속한 조직의 폐쇄성에 대한 맹신이었을까요? 술에 취한 안택은 전 검사장은 현직 여성 검사를 상대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선을 넘는 부적절한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존엄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과시하듯 자행된 은밀하고도 명백한 폭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추적하는 수사관들과 취재진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안택은이라는 개인의 일탈행위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순간,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괴한 침묵이었습니다. 당시 그 테이블에는 법무부 장관이 함께 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범죄를 인지하고 처벌해야 할 의무를 지닌 수많은 현직 검사들이 배석해 있었습니다. 공개된 장소였고 누군가는 분명히 제지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안택은의 부적절한 폭력을 멈춰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던 수많은 눈동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허공을 향하거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 조서를 분석해보면 당시의 상황은 흡사 집단적인 최면에 걸린 것과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못 본 척 헛기침을 하며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혹은 자신에게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의 집행자들은 일제히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방관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폭력이 피해자의 숨통을 옥죄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직의 위계 질서가 개인의 양심과 법적 의무를 완벽하게 압도해버린 검찰 카르텔의 가장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서지연 검사의 심리 상태를 프로파일링해보면 당시 그녀가 겪었을 극도의 공포와 무력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인사와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법무부의 최고위급 간부였고 주변의 선배와 동료들은 철저히 방관자로 돌변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가 아니라 거대한 철벽 속에 갇혀 완벽하게 고립된 한 명의 연약한 피해자에 불과했습니다.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지르고 항의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입을 틀어막은 것은 가해자의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뿜어내는 순응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수사 전문가들은 이 장례식장 사건이 단순한 피해 발생의 시점을 넘어 피해자가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상실하게 된 심리적 붕괴의 시작점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녀는 범죄의 현장에서 가해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동료들의 방관과 묵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법률 지식이 뛰어나고 당당한 검사라 할지라도 권력의 서열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 그것은 서 검사 개인의 비극을 넘어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병들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진상조사단이 꾸려지고 나서야 당시 장례식장에 참석했던 인사들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소환조사와 탐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그날 밤에 재구성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진행할수록 수사팀은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대다수의 목격자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에 취해 정확한 상황을 보지 못했다는 식의 회피성 진술로 일관했습니다.
이는 조직의 핵심 권력자를 보호하고 자신들의 방관을 정당화하기 위한 징그러운 모범 바방과도 같았습니다. 범죄를 입증해야 할 검사들이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는 완벽한 공범으로 전락해버린 기막힌 상황. 수사관들은 이 암묵적인 담합을 깨기 위해 치밀한 교차 검증과 심리적 압박을 가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일부 양심적인 진술을 통해 그날의 끔찍했던 정황이 서서히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가해자의 행위는 결코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이고 권력 과시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백한 진상 규명의 과정조차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가능했습니다. 2010년 그해 가을, 서지현 검사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권력의 폭력 앞에서 그녀는 자신을 지켜줄 어떠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독한 상처는 머지않아 조직 전체가 가하는 더 크고 조직적인 2차 가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의 악몽은 앞으로 그녀가 겪어야 할 길고 참혹한 시간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사건 직후 서지현 검사는 용기를 내어 조직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이 끔찍한 기억을 바로잡으려 시도합니다. 그녀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최소한의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 작은 희망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작동하기 시작한 거대한 기계장치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한 그날 밤, 장례식장 문을 나선 안택은 전 검사장과 법무부 수뇌부들은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려 했을까요?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가해자를 징계하기는커녕 그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 상상 이상의 치밀하고도 비열한 은폐 작전을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진실을 말하려는 자의 입을 막고 권력의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 검찰 내부의 감찰 시스템이 어떻게 철저히 망가지고 왜곡되었는지, 우리는 이제 그들이 어떻게 방어벽을 형성하고 진실을 무덤 속으로 끌고 내려가려 했는지 그 은폐와 조작의 이면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장례식장에서의 악몽 같았던 밤이 지나고 서지현 검사는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품었습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 즉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부류인 검찰이 최소한의 자정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고심 끝에 소속 검찰청의 직속 상관과 고위 간부들에게 자신이 겪은 부적절한 피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기관이라면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감찰이 이루어지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야 마땅한 사안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아무리 법무부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이 매일같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들이밀던 엄격한 잣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보고는 정의를 향한 문을 여는 열쇠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조직의 치부를 덮기 위해 거대한 철문이 닫히는 섬뜩한 파열음을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수사 전문가들과 진상조사단이 당시의 기록을 추적하며 가장 놀랐던 점은 사건 발생 직후 작동했어야 할 모든 공식적인 감찰 시스템이 일제히 정지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 검사의 보고는 공식적인 진술조서나 감찰 보고서의 형태로 문서화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직 내의 은밀한 네트워크를 타고 권력의 정점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매우 발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당시 서 검사가 소속되어 있던 북부지검의 간부들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를 법무부 측에 문제 제기하려 했던 정황이 일부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의해 즉각 차단당하고 맙니다. 그 손의 주인공은 바로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며
검찰 내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불리던 법무부 검찰국이었습니다. 사건 수습에 전면에 나선 것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최고위급 인사들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확보한 관계자들의 진술과 정황 증거들에 따르면 이들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신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 검사의 소속청 간부들에게 은밀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검찰 조직 전체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는 이른바 조직의 안위를 핑계로 내세웠습니다. 조용히 덮고 넘어가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다.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으니 이쯤에서 마무리하자는 식의 회유와 압박이 다각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갈등을 중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인 강요에 다름없었습니다. 대검찰청 산하에는 검사들의 비위를 감시하고 징계하기 위한 감찰본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수많은 전담 인력이 배치된 이 독립적인 기구는 왜 서 검사의 사건 앞에서는 철저하게 장림행세를 했던 것일까요?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직 감찰 관계자들은 검찰 내부의 기형적인 온정주의를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라는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감찰이라는 칼날은 외부에서 들어온 민원이나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향해서는 서리발처럼 차갑게 번득였지만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 핵심 간부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무딘 고철 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누군가 용기를 내어 정식으로 감찰을 요구하더라도 그 서류가 결제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중간 간부들에 의해 은밀하게 파쇄되거나 반려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서지현 검사가 마주했던 거대한 철벽의 실체는 바로 이토록 정교하게 짜여진 침묵의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지현 검사가 겪어야 했던 심리적 고통은 장례식장 방일의 충격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범죄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사들조차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의 유지 앞에서는 철저하게 법의 원칙을 묵살해버렸습니다. 진상조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당시의 상황을 프로파일링하며 주목한 것은 이 거대한 조직이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방식의 잔혹성이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이나 명시적인 협박이 동원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조직을 사용하는 마음, 검찰의 미래, 그리고 너 자신의 앞날이라는 교묘하고도 세련된 언어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권력의 그늘에 숨은 자들은 선의를 가정한 조언의 형태로 피해자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이 숨막히는 압력 속에서 서 검사의 보고는 공식적인 기록 어디에도 남지 못한 채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당시 이 모든 은폐 공작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지목된 인물, 즉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사실상 쥐락펴락하는 최고의 핵심 권력입니다. 그가 움직였다는 것은 곧 조직 전체가 피해자의 입을 막기 위해 총동원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 기록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직속 상관은 물론이고 관련 부서의 간부들까지 줄줄이 불려가 무언의 압력을 받은 정황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진실을 덮는 대가로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거나 향후 인사에 대한 모종의 확약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 무마가 아니라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여 개인의 치부를 덮어준 명백한 직권남용의 현장이었습니다. 범죄를 단죄해야 할 시스템이 오히려 거대한 범죄를 인태하는 둥지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수년이 지난 후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투입된 특별조사단은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감찰 관련 서류, 내부 이메일 서버, 그리고 메신저 기록 등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하며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놀랍도록 완벽한 공백이었습니다.
2010년 당시 서지현 검사가 당했던 피해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내사 기록이나 지휘부의 보고 문건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 조서를 대조해 보아도 모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수사관들에게 이 텅 빈 문서고와 삭제된 기록들은 오히려 역설적인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문서의 부재, 그것은 사건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최고위급 권력자들이 개입하여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기록을 말살했다는 가장 명백하고도 소름 끼치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소름 돋는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은폐 공작이 단 며칠 만에, 그것도 어떠한 공식적인 문서 한 장 남기지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검찰 내부에서 결코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진상규명이라는 시스템은 철저히 고장나 있었고, 권력의 입맛에 맞게 진실을 재단하고 은폐하는 비공식적인 카르텔만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법을 가장 잘 아는 자들이 법의 감시망을 피하는 가장 교묘한 방식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결국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문제 제기는 권력의 두꺼운 철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가해자는 어떠한 징계나 조사도 받지 않은 채 여전히 권력의 핵심에서 승승장구하며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반면 피해자인 서 검사에게 남겨진 것은 조직의 골칫거리라는 부당한 낙인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이익에 대한 뼈저린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검찰이라는 거대한 조직은 가해자를 위해 가장 견고하고 안전한 방호벽을 쳐주었고, 피해자를 향해서는 보이지 않는 창끝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이는 듯 했던 이 사건은 결코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침묵의 카르텔은 진실을 은폐하는 데 성공했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묻어버린 것은 진실이 아니라 언젠가 폭발할 거대한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이 질식할 것 같은 조직 안에서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며 버텨냈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자신이 덮어버린 진실의 파편조차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5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이 흐른 2015년, 조직의 안위를 위해 사건을 은폐했던 그 숨겨진 네트워크는 이제 훨씬 더 합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 바로 인사건이라는 무기를 꺼내들어 서지현 검사의 목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과연 2015년의 어느 날 서 검사에게 날아든 한 장의 발령장 뒤에는 어떤 추악한 뒷거래와 조작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권력이 어떻게 합법의 탈을 쓰고 피해자를 2번 죽이는지, 그 잔혹한 복수극의 내막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2010년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과 그 직후 이어진 조직적인 은폐 공작. 그 숨막히는 폭력의 시간 속에서도 서지현 검사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해자는 아무런 징계나 조사도 받지 않은 채 오히려 승승장구하며 권력의 핵심으로 진입했지만, 서 검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들을 처리하며 검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애썼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뛰어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법무부 장관 표창을 2차례나 수상하기도 한 엘리트 검사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억울함도 상처도 조금은 무뎌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텨낸 시간. 하지만 권력은 결코 자신이 남긴 오점을 스스로 잊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은폐를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5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이 흐른 2015년 8월, 권력은 마침내 숨겨두었던 가장 날카롭고 잔인한 칼날을 꺼내들었습니다. 검찰의 하반기 정기 인사 발표가 있던 날, 서지현 검사에게 하달된 한 장의 발령장은 그녀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발령지에 적힌 이름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얼핏 보면 지방의 한 소도시로 향하는 평범한 전보 발령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의 촘촘한 인사 시스템과 관행을 분석해보면 이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치명적인 인사조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서검사 정도의 기수와 경력을 가진, 더욱이 장관 표창까지 받은 우수한 검사가 통영과 같은 소규모 지청으로, 그것도 수석검사가 아닌 평검사로 발령받는 경우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들과 수사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지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기 인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좌천이자 보복이었다고 말입니다. 검찰 조직에서 인사권은 가장 막강하고도 무서운 통제수단입니다. 검사들에게 인사발령은 곧 자신의 능력에 대한 조직의 공식적인 평가이자 미래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권력자들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를 제거하거나 길들이기 위해 굳이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서류상에 잉크 몇 방울을 찍어 험지로 내몰면 그만입니다. 인사권이라는 이름의 무기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상대를 난도질하는 가장 합법적이고 완벽한 흉기였습니다. 서지영 검사는 통영지청 발령장을 받아든 순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2010년의 그 사건은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었으며 조직은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완전히 도려내려 하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을 말입니다. 훗날 진상조사단과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뒤 수사관들은 2015년 당시의 인사기록과 내부 문건들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하며 이 부당한 인사의 실체를 추적했습니다. 그들이 파헤친 진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교하고 악의적이었습니다. 좌천성 인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직은 철저하게 명분을 조작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기습적으로 실시된 사무감사였습니다. 통상적인 정기감사가 아닌 서검사를 표적으로 삼아 진행된 듯한 이 표적감사에서 그녀는 수십 건의 지적을 무더기로 받게 됩니다. 당시 서검사가 처리하던 수많은 복잡한 사건 중에서 사소한 절차적 흠결이나 처리 지연 등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침소봉대한 결과였습니다. 이는 흠집을 내기 위해 작정하고 덤벼든 다분히 의도적인 감사였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서지연 검사의 이전 근무 평정 기록들을 대조해보면 그녀는 동기들 중에서도 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인사를 앞두고 그녀의 평가 등급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조작된 사무감사 결과가 인사평정의 치명적인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밝혀냅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여 그녀의 근무 성적을 조작하고 최하위 등급의 꼬리표를 달아 통영으로 쫓아낼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합법적인 행정 절차처럼 포장되었지만 실체적 진실은 국가기관의 공적인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서류 뒤에 심은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해 한 인간의 삶을 서서히 붕괴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밀하고도 잔혹한 인사보복의 배후에는 과연 누가 있었던 것일까요? 2015년 당시 검찰 내부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법무부 검찰국장. 그는 다름 아닌 2010년 장례식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안태근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조직의 변방으로 밀려나 숨죽여 울고 있을 때 가해자는 오히려 검찰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 피해자의 목줄을 쥐고 흔든 것입니다. 진술조서와 압수수색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당시 검찰국장이던 그가 서 검사의 인사 과정에 은밀하게 개입하여 실무자들에게 인사안을 수정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의 과거 치부가 해녀나 수면 위로 떠오를까 두려웠던 것일까요? 아니면 감히 자신의 심기를 거슬렀던 통제불능의 하급자에 대한 괘씸죄였을까요? 서지영 검사에게 이 좌천성 인사는 재판장도 변호인도 없는 밀실에서 권력자들이 멋대로 선고해버린 선고 없는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도리어 죄인이 되어 유배를 떠나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그녀가 느꼈을 깊은 절망감은 수사관들의 심리 프로파일링 범주조차 뛰어넘는 어두운 심연이었을 것입니다. 국가가 그리고 자신이 평생을 바쳐 헌신했던 조직이 자신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버렸다는 뼈아픈 배신감. 사건 직후 그녀를 감싸던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내부의 근거 없는 헛소문들은 그녀를 2번, 3번 찔러대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서 검사는 통영으로 내려간 이후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거대한 권력의 성벽 앞에서 일개 평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인격을 철저히 말살하고 숨통을 끊어놓는 지독한 과정이었습니다. 권력은 서검사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통영의 차가운 바닷가 마을로 유배 보냄으로써 그녀의 입을 영원히 막고 사건을 완벽하게 은폐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평정 서류는 위조되었고 인사발령은 완료되었으며 동료들은 침묵의 대가로 자신들의 안위를 부정받았습니다. 범죄를 단죄해야 할 시스템이 오히려 피해자를 향해 칼날을 겨누고 돌진하는 이 참혹한 풍경. 당시 검찰이라는 거대한 카르텔 안에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처럼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영원히 바다 밑바닥에 수장시켰다고 자만했습니다. 2015년의 그 부당한 인사발령 이후 서지영 검사는 통영에서의 고립된 생활을 견뎌내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조직의 논리 앞에 개인의 존엄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권력자들은 이제 모든 방해물이 사라졌다고 자신들의 견고한 성벽은 그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축배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결정적인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짓누르는 압력이 거세질수록 밑바닥에서는 그 한계를 뚫고 나오려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응축된다는 자연의 섭리를 말입니다. 통영의 적막한 고립 속에서 완전히 꺼져버린 줄 알았던 서검사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분노를 넘어선 어떤 거대한 결심이 서서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발의 전조, 그 서막이 열리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경상남도 통영.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항구 도시였지만 역설적으로 그 아름다움은 권력에서 버림받은 자의 처절한 고립감을 더욱 극대화하는 무대였습니다. 2015년 부당한 발령정을 손에 쥐고 이곳에 내려온 서지연 검사에게 통영지청은 창살 없는 감옥이자 끝을 알 수 없는 유배지와도 같았습니다. 권력의 그늘에서 철저히 밀려나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뼈아픈 현실. 당시 그녀의 심리 상태를 프로파일링해보면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수면 장애, 그리고 언제 또다시 조직에 알 수 없는 보복이 가해질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그녀의 내면을 잠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십 건의 법서를 달달 외우며 정의를 수호하겠다고 다짐했던 엘리트 검사는 정작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거대한 조직의 폭력 앞에서는 투명 인간처럼 숨죽여야만 했습니다.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근거 없는 헛소문들은
매일같이 그녀의 숨통을 조이는 무형의 흉기였습니다. 가해자와 은폐 세력들은 그녀가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사표를 던진 채 조용히 조직을 떠나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의 가장 밑바닥,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심연의 끝에서 인간은 때로 가장 강력한 생존의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고립된 통영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서지영 검사는 길고 어두웠던 지난 8년의 터널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자신이 입을 굳게 닫고 납작 엎드려 있는다고 해서 이 잔혹한 폭력의 굴레가 자비롭게 멈춰질 리 없다는 명백한 진리를 그녀는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결국 가해자들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쥐어주는 행위이며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를 끊임없이 양산해내는 방관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2017년 말 태평양 건너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의 거대한 파도가 전 세계의 견고한 벽들을 하나둘씩 무너뜨리고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성체로 불리던 검찰 내부에서도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조직의 논리라는 허울 좋은 폭력 앞에 자신의 존엄을 제물로 바치지 않겠다는 처절한 각성이 마침내 임계점을 돌파한 것입니다. 2018년 1월 26일 서지영 검사는 마침내 그동안 자신을 얽매고 있던 두려움과 침묵의 사슬을 끊어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접속해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실들을 화면 위에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시물의 제목은 나는 소망합니다. I have a dream.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유명한 연설에서 차용한 이 담담한 제목 아래에는 2010년 그날 밤 장례식장에서 벌어졌던 권력자의 부적절한 폭력의 실체, 사건 직후 조직의 핵심 간부들에 의해 자행된 치밀한 은폐 과정, 그리고 2015년 자신의 목줄을 쥐고 흔들었던 끔찍한 인사보복의 전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감정적인 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직위와 남은 인생, 검사로서의 모든 것을 걸고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을 향해 정면으로 던진 서슬퍼런 고발장이자 자신의 피와 눈물로 작성한 완벽한 진술조서였습니다. 첨부된 파일에는 자신이 수집할 수 있었던 부당한 인사조치와 권력남용의 정황들이 마치 수사관의 내사 보고서처럼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글이 이프로스 게시판에 올라온 직후 검찰 내부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충격과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게시물의 조회수는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항상 법과 정의, 원칙을 입버릇처럼 강조하던 자신들의 조직 깊숙한 곳에서 이토록 무자비한 인권 유린과 조직적인 은폐가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수많은 평검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부망에는 서 검사를 지지하고 위로하는 후배 검사들의 댓글이 주룰이었습니다. 반면 과거 이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고 덮었던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고위 간부들은 극도의 패닉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신속한 진상 파악을 지시하는 척했지만 이면에서는 이 폭발적인 글이 언론 등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서 검사의 고발을 단순한 불만 표출이나 개인적인 기억의 왜곡으로 치부하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은밀한 움직임도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나 8년 동안 억눌려 있던 진실의 불꽃은 이미 그들의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지영 검사는 내부망의 폭로만으로는 이 거대한 부조리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 조직이 스스로 사건을 내사하고 덮어버릴 수 있는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그녀는 사흘 뒤인 1월 29일 가장 위험하고도 용기 있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바로 언론의 카메라 앞에 직접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걸고 서는 것이었습니다. 앞선 1편에서 우리가 숨죽여 지켜보았던 그 생방송 뉴스 인터뷰는 이렇게 성사되었습니다. 현직 검사의 생생하고 떨리는 육성을 통해 법을 수호하는 기관 내부의 추악한 민낯이 전 국민의 안방으로 생중계되는 순간, 마침내 대한민국 사회를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침묵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이 끝남과 동시에 분노한 여론의 압박은 거대한 해일이 되어 검찰과 법무부를 강타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과 각종 여성단체, 인권단체들은 즉각적인 연대 성명을 발표하며 가해자와 은폐가담자 전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당장 법무부와 대검찰청 핵심 부서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라는 국민들의 날선 외침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통영의 한 검사실에서 쏘아올린 이 작은 진실의 신호탄은 단지 검찰이라는 특정 조직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거대한 뇌관으로 작동했습니다. 이른바 미투 해시태그가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를 폭발적으로 뒤덮었습니다. 나도 당했다는 이 짧지만 강렬한 외침은 문화, 예술, 체육, 언론,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정치 권력의 심장부까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동안 수직적인 위계 질서와 보이지 않는 권력의 폭압 속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숨죽여야만 했던 수많은 무명 피해자들이 서지영 검사의 결연한 용기에 화답하며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걸어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해자가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쥐고 사회적 명망을 누리는 자라 할지라도 더 이상 그 그늘 아래서 침묵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연대. 해시태그 with you, 즉 당신과 함께하겠다는 지지와 연대의 물결은 권력자들이 쌓아 올린 견고한 철벽에 씻을 수 없는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거세진 여론의 압박과 빗발치는 수사 촉구 앞에 결국 검찰 지휘부는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태 수습을 위해 대검찰청은 쫓기듯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특별조사기구를 출범시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다름 아닌 자신의 수뇌부와 전직 법무부 최고위급 간부를 정조준하여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야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단의 앞날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에 결정적인 물증이 될 수 있는 당시 장례식장의 CCTV 분석이나 통화 기록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은폐의 주역들은 이미 치밀하게 서류를 세탁하고 입을 맞추었을 것이 뻔했습니다. 과연 이 특별조사단은 권력자들이 촘촘하게 묻어버린 과거의 파편들을 긁어모아 진실의 퍼즐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굳게 닫힌 법무부의 문을 열기 위한 숨막히는 추적과 끈질긴 법적 공방, 그 치열한 전쟁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지영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가 쏘아올린 불꽃은 걷잡을 수 없는 들불이 되어 대한민국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여론의 압박은 거세졌고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할 수 없게 된 검찰 지휘부는 결국 백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2018년 1월 31일 대검찰청은 사상 초유의 특별수사기구를 전격 출범시킵니다. 이름하여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 검찰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특별조사단의 결성은 겉으로는 신속한 진실규명을 향한 결연한 의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국민적 공분과 언론의 십자포화를 잠재우기 위한 지휘부의 다급함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조사단에 합류한 수사관들과 검사들이 짊어진 심리적 무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범죄를 단죄해야 할 국가사정기관이 다름 아닌 자신들의 과거 최고위 지휘부와 굳게 입을 닫았던 선배 검사들을 정조준하여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야 하는 기막힌 모순. 그것은 조직 전체를 향해 스스로 메스를 가하는,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8년이라는 깊고 어두운 시간 속에 파묻혀 있던 추악한 진실의 조각들을 긁어모아 법의 심판대 위에 온전히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한 조사단 앞에는 거대한 절망의 벽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을 가로막은 가장 치명적인 난관은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2010년 가을,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에게 가했던 부적절한 권력 침해 행위. 수많은 증언을 통해 그 명백한 폭력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가해자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참담한 법적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당시 형법상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전히 만료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법망을 피해 8년 동안 철저히 진실을 은폐해온 권력자들은 역설적이게도 그 기나긴 은폐의 시간 덕분에 법적인 면죄부를 확보해버린 셈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피눈물 나는 절규 앞에서도 차가운 법전의 글귀는 이미 시효가 지났다는 건조한 선고만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를 눈앞에 두고도 처벌할 수 없는 기막힌 상황. 그러나 수사팀은 이대로 진상규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치열한 법리 검토 끝에 수사의 방향을 극적으로 선회합니다. 2010년의 행위 자체를 물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그 이후 은폐를 위해 자행된 더 크고 구조적인 범죄, 즉 2015년에 벌어진 치명적인 인사보복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타깃은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가 부여한 막강한 인사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여 서 검사에게 부당한 좌천성 발령을 내림으로써 그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이제 조사단의 지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숨겨진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단은 성역 없는 전방위적 강제 수사에 돌입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청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심장부, 법무부 검찰국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된 것입니다. 수사관들이 압수물 상자를 들고 법무부 청사로 진입하는 장면은 그 자체로 헌정사에 기록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조사단은 검찰국 내부의 문서고를 샅샅이 뒤지고 수만 건에 달하는 과거의 내부 이메일 서버와 결제 라인의 로그 기록들을 통째로 압수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삭제했거나 은닉했을지 모를 디지털 증거들을 찾아내기 위해 대검찰청의 최첨단 디지털 포렌식 장비와 전문 수사관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2015년 하반기 정기 인사 당시 통영지청 발령안이 누구의 손을 거쳐 어떻게 기한되고 결제되었는지 그 보이지 않는 실선을 복원하는 숨막히는 정보전이 펼쳐졌습니다. 디지털 증거 확보와 동시에 조사단은 당시 인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들과 핵심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줄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수사관들과 전현직 검사들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법의 맹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들입니다.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마치 방패와 창이 부딪히는 치열한 격전장과 같았습니다. 당시 인사에 관여했던 실무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서검사의 발령은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른 통상적인 인사였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누군가의 부당한 지시나 외압이 있었느냐는 수사관의 집요한 질문에는 여지없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기계적인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조직의 안위를 방패 삼아 진실을 회피하려는 끔찍한 관성이 또다시 발동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입을 맞춘 듯한 견고한 방어벽. 하지만 수사관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서지현 검사의 과거 인사평정 기록들을 토대로 뼈를 깎는 교차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사팀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경고하던 거짓의 성벽에 결정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 검사의 2015년 당시 근무평정 기록과 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누군가 인위적으로 손을 댄 흔적, 즉 명백한 비정상적 개입의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통상적인 인사 원칙대로라면 결코 통영지청으로 발령날 수 없었던 우수한 평정 기록이 상부의 특정 지시가 내려온 직후 갑작스럽게 최하위 등급으로 곤두박질 친 기형적인 데이터가 수사관들의 예리한 감시망에 걸려들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관들은 실무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심리적 압박과 프로파일링 기법을 동원해 진술을 조여 들어갔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와 대질 신문까지 거론되는 숨막히는 벼랑 끝 압박 속에서 마침내 침묵의 카르텔을 깨는 결정적인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안태근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는 실무자의 뼈아픈 고백이 진술조서에 선명하게 기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이 자신의 과거 부적절한 행위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눈엣 가시 같던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 지방으로 쫓아내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마침내 수면 위로 그 추악한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공명정대하게 행사되어야 할 인사권이 고위 간부의 개인적인 치부를 덮고 약자인 피해자를 짓밟기 위한 사적인 보복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참혹한 진실. 특별조사단은 이 모든 정황 증거와 포렌식 자료, 그리고 핵심 관계자들의 일치된 진술을 취합하여 안태근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전격 불구속 기소합니다. 8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부서지고 권력의 심장부에 숨어있던 가해자가 마침내 법의 심판대 앞으로 강제 소환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라는 법정 면죄부 뒤에 숨어 여유롭게 미소 짓고 있던 가해자는 이제 피고인의 신분으로 차가운 법정 피고인석에 서야 할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단의 기소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훨씬 더 험난하고 잔혹한 전쟁의 시작을 의미할 뿐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서 직권남용이라는 혐의는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내기 가장 까다로운 범죄 중 하나로 꼽힙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 측은 거물급 전관 변호사들로 초호화 방어 진영을 구축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수사팀이 어둠 속에서 건져 올린 증거들은 법정에서 권력자의 교묘한 변명이라는 방패를 뚫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8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된 서지현 검사는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가해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어떤 진실의 언어를 세상에 쏟아내게 될까요? 이제 무대는 진실과 거짓이 첨예하게 격돌하는 피말리는 법정 공방의 한복판으로 옮겨갑니다. 2018년 하반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지나 굳게 닫힌 법정의 무거운 목재문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검찰의 예산과 인사를 주무르며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수많은 후배 검사들의 생살 여탈권을 쥐고 호령하던 그가 이제는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라는 법의 맹점 뒤에 숨어 여유를 부리던 권력자가 8년 전 자신이 짓밟았던 피해자의 결연한 폭로에 의해 강제로 법의 심판대에 끌려 나온 기막힌 역전의 순간이었습니다. 방청석을 가득 채운 취재진과 시민들은 과연 이 견고한 권력의 카르텔이 법정에서 어떻게 해체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안 전 검사장 측은 법조계의 네로라 하는 정관 출신 변호사들로 초호화 방어 진영을 구축했습니다.
법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들의 방어 논리는 차갑고도 치밀했습니다. 변호인단은 2015년 서지현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이 조직의 통상적인 인사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정상적인 재량권의 행사였다고 강변했습니다. 인사권자는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 설령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즉, 서 검사의 저처는 우연한 인사 배치의 결과일 뿐 결코 개인적인 앙심이나 보복의 목적이 아니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입니다. 권력의 카르텔은 끝까지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적인 행정 절차로 포장하며 진실을 왜곡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에 맞서는 특별조사단 소속 검사들의 반격은 매서웠습니다. 그들은 앞선 압수수색과 끈질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확보한 방대한 증거 자료들을 법정의 스크린 위에 하나둘씩 쏟아냈습니다. 평소 우수한 평가를 받던 서 검사의 인사평정이 2015년 하반기 인사 직전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최하위 등급으로 곤두박질 친 기형적인 데이터가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 안태근이 인사 실무자들을 노골적으로 압박하여 인사안을 수정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뼈아픈 진술 조서들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이것이 조직을 위한 정상적인 재량권 행사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 끔찍한 치부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부여한 공적인 권한을 사적인 보복의 흉기로 전락시킨 명백하고도 악의적인 범죄임을 조리 있게 논증해 나갔습니다. 방패와 창이 격돌하는 치열한 법리 공방 속에서 가려져 있던 거짓의 장막이 서서히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판이 한창 달아오르던 어느 날, 법정의 공기가 일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증인석에 서지현 검사가 출석한 것입니다. 2010년 그 끔찍했던 장례식장의 밤 이후 무려 8년 만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정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정면으로 마주하는 숨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와 수많은 방청객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안전검사장을 바라보는 서 검사의 시선에는 지난 8년간 고립된 채 견뎌야 했던 끔찍한 고통과 끓어오르는 분노, 그리고 또다시 조직의 배신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을 것입니다. 방청석에서는 낮게 탄식이 흘러나왔고 법정 안의 모든 이들은 곧 이어질 그녀의 입술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증인 선서를 위해 마이크 앞에 선 그녀의 목소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 검사는 2010년 자신이 겪어야 했던 부적절한 권력 침해의 순간부터 사건 직후 조직의 핵심 간부들이 어떻게 자신을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은폐에 가담했는지, 그리고 2015년 부당한 통영 발령장을 받아들었을 때 자신이 느껴야 했던 철저한 무력감과 절망을 담담하면서도 단호하게 증언해 나갔습니다. 권력의 푸갑 앞에서 겪어야 했던 수치심과 고통을 회상할 때면 간혹 북받치는 감정에 목이 메어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녀는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정기관 내부에서 이토록 끔찍한 권력의 남용과 폭력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피해자가 오히려 숨어 지내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을 이제는 제 선에서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정을 가득 채운 그녀의 피 맺힌 절규는 단지 눈앞에 피고인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에 동조하고 방관했던 검찰 조직 전체를 향한 준엄한 꾸짖음이었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법정 공방이 끝나고 해를 넘긴 2019년 1월 23일, 마침내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방청석은 수많은 취재진과 미투운동에 연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 안태근은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대 위에 자리한 재판장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판결문 낭독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팽팽한 긴장된 침묵 속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변명과 방어 논리를 조목조목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의 판단은 명확하고도 차가웠습니다. 재판부는 2015년 서재현 검사에 대한 통영지청 발령이 피고인이 자신의 과거 부적절한 행위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명백한 보복성 인사임을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인사 실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재판장은 매서운 질책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검찰 인사권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법정 안에는 권력자의 추악한 민낯을 까발리는 통쾌한 선고의 메아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최종 결론을 맺었습니다. 피고인 안택은 징역 2년에 처한다.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에서 구속한다. 탕, 탕, 탕. 3번의 경쾌한 법봉 소리와 함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이 집행되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억눌렸던 탄성과 낮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눈물을 훔치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사정기관의 정점에 서서 인사권이라는 법의 칼날을 제멋대로 휘두르던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자신의 오만과 권력 남용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차가운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향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권력의 벽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자만했던 그의 얼굴은 참담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 1심 판결은 단순한 형사사건의 유죄 선고 이상의 거대한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권력은 결코 처벌받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사회의 오래된 패배주의를 산산조각낸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서지현 검사라는 한 개인의 처절한 용기와 희생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검찰 카르텔의 철벽에 마침내 거대한 파열음을 내며 구멍을 뚫어낸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숨죽이고 있던 수많은 미투 운동의 피해자들에게 이 판결은 정의가 여전히 살아있으며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언론은 일제히 사필 규정이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진실이 승리했다고 길고 어두웠던 권력의 폭력이 법의 이름으로 영원히 단죄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눈물겨운 투쟁이 마침내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권력의 생태계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질기고 잔혹하며 견고했습니다. 구치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수감된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패배를 순순히 인정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체스판을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뒤집어버릴 대한민국 최고 법원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향해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항소장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정의의 여신은 끝까지 눈을 가린 채 공정한 저울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편에서 우리는 법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다시 한번 진실의 숨통을 끊어놓고 권력을 옹호하는지, 그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반전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잇따라 안택은 전 검사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을 때 대한민국 사회는 비로소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마주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숨어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타인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았던 권력자가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찬 채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그것은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대한민국을 지배하던 넓고 부패한 권력의 카르텔이 법의 이름으로 해체되는 통쾌한 사필 규정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미투 운동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시대의 파도가 가장 폐쇄적이고 오만한 성벽을 마침내 무너뜨렸고, 수많은 숨은 피해자들은 이 판결을 등대 삼아 자신들을 짓누르던 침묵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는 벅찬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벅찬 감동과 진실의 승리는 대한민국 최고 법원이라는 사법체계의 최후의 보루 앞에서 너무나도 허망하게, 그리고 가장 세련되고 끔찍한 방식으로 산산조각날 운명을 조용히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2020년 1월 9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대법원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초동 대법정 앞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와 수백 명의 취재진, 그리고 진실 규명을 갈망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숨을 죽인 채 재판부의 입술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대법관의 입을 통해 최종 선고 결과가 흘러나왔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파기환송. 이 네 글자의 짧고 건조한 법률 용어가 법정 안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는 순간, 방청석은 일순간 숨이 멎은 듯한 지독한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무죄. 그것은 곧 안전검사장에 대한 사실상의 무죄 선고이자 하급심의 유죄 판결을 전면으로 뒤집어버리는 충격적인 대반전이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구치소에 수감되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겨울을 나던 가해자는 대법원의 이 판결 단 한 번으로 즉각 석방되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억겁의 시간 동안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며 층층이 쌓아 올렸던 진실과 정의의 성탑이 대법관들이 내린 차가운 법리 해석 단 한 줄에 의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본 이 거대한 권력의 폭력에 완벽한 면죄부를 지어준 것일까요? 진실을 추적하는 수사관의 시선으로 대법원의 판결문을 냉정하게 프로파일링해보면 그들의 논리는 인간의 피 끓는 고통에는 철저히 눈을 감은 채 오직 앙상한 법전의 글귀에만 매달린 소름 끼치도록 기계적인 해석의 결정체였습니다. 법리적 논쟁의 핵심은 바로 특별조사단이 안전검사장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적용했던 핵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구성하는 가장 까다롭고 엄격한 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는 형법 조항에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법원 역시 안전검사장이 과거 자신의 치부를 덮고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한 동기를 가지고 인사 개입을 했을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가해자의 내면에 숨겨진 악의적인 의도와 앙심은 대법원도 일정 부분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나 판결의 방향을 완전히 정반대로 틀어버린 결정적인 마법의 단어는 바로 실무자들의 본래 업무라는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잣대는 이러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 소속 인사담당 검사들이 인사안을 기한하고 작성하는 것은 그들이 조직 내에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고유한 직무이자 본연의 업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검사장이 그들에게 서 검사를 지방의 낯선 통영지청으로 자천시키는 부당한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은밀하게 지시했다 하더라도
이는 인사 담당자들이 원래 해야 할 일을 하게 만든 것일 뿐, 형법에서 엄격하게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의무 없는 일을 억지로 강요한 것으로는 법리상 평가할 수 없다는 기막힌 논리였습니다. 쉽게 말해 상위 권력자의 지시가 설령 권한을 남용한 몹시 부당하고 파렴치한 지시였다 할지라도 그 지시를 받아 실행한 실무 하급자의 행위 형태 자체가 평상시의 업무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인 직권남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대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 권력이 작동하는 은밀한 방식과 사법 시스템의 생리에 대한 가장 뼈아픈 역설을 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권력자가 하급자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라고 지시하거나 불법적인 장부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의무 없는 일이므로 당장 구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법을 가장한 인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의 틀 안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정식 서류를 꾸미게 하여 눈엣 가시 같은 누군가의 밥줄을 끊고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토록 세련된 보복을 가한다면 그것은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소름 돋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권한의 크기가 방대하고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최고위급 간부일수록 그들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잔혹한 폭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무서운 진실. 대법원은 엄격한 죄형 법정주의라는 명분 아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악의적인 행위를 합법적인 행정 절차로 포장할 수 있는 완벽하고도 안전한 면죄부의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제공해준 셈이었습니다. 이 파기환송 판결이 언론의 긴급 타전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직후 대한민국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해시태그 위드유를 외치며 서지현 검사의 결연한 용기에 뜨겁게 연대했던 수많은 시민들과 인권운동가들은 일제히 깊은 탄식과 절망을 토해냈습니다. 전국 곳곳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대법원 앞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 판결은 가해자의 부당한 권력 남용에 합법이라는 거대한 날개를 달아준 사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목숨을 건 미투 운동에 대한 사법적 사형 선고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법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대법원이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조문 해석에 얽매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시대가 피를 토하며 요구하는 정의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판결이 사회 전체에 던진 메시지는 너무나도 섬뜩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조직 내에서 상급자가 인사권이라는 합법적인 권한을 무기로 당신에게 치명적인 보복을 가한다 하더라도 법은 결코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다. 그것은 굳게 닫힌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려던 수많은 잠재적 고발자들의 입을 다시 굵은 실로 꿰매버리는 차가운 협박장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서지현 검사의 무너져 내린 심연 깊은 곳으로 조용히 들어가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홀로 외딴섬처럼 고립되어 극심한 고통을 견뎌냈고 자신의 경력과 남은 인생 등 모든 것을 걸고 치열하게 싸워왔으며 마침내 진실이 승리했다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던 찰나에 또다시 깎아지른 절벽 끝으로 등을 떠밀린 그 극도의 절망감. 누구보다 법을 깊이 파고들어 공부했고 평생을 바쳐 헌신하며 신뢰했던 법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시스템이 가장 치밀하고도 완벽한 합법의 논리로 자신을 짓밟은 가해자를 빈틈없이 방어하고 보호하는 이 참혹한 풍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목숨 건 폭로로 인해 굳게 닫혀있던 검찰 조직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지만 정작 마지막 수호천사가 되어주어야 할 사법부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기득권 시스템을 결사적으로 옹호하는 가장 거대한 방패막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가해자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권력의 비호 아래 일상으로 유유히 돌아갔고, 피해자에게는 법이라는 이름의 무기가 남긴 씻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거대한 상처가 지독한 흉터처럼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법은 진정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누구의 이익을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그토록 정교하고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뇌리를 강하게 때리는 이 묵직하고도 공포스러운 근원적 질문 앞에서 굳게 닫힌 대법원의 무거운찰문은 오직 차가운 묵비권만을 행사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잔혹한 법의 맹점과 한계 속에서 이 사건이 우리 사회 전체에 남긴 피 묻은 유산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그 마지막 결론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할 시간입니다.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그리고 이어진 씁쓸한 최종 판결. 1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며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과 맞서 싸웠던 한 여성 검사의 처절한 투쟁은 결국 차가운 법전의 두꺼운 표지 앞에서 멈춰서야만 했습니다. 가해자는 치밀하게 짜여진 법의 사각지대와 합법을 가장한 인사권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완벽한 법적 면죄부를 쥐고 환하게 웃으며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범죄를 단죄하고 정의를 세워야 할 사법 시스템이 오히려 권력자의 교묘한 폭력을 옹호하는 가장 견고한 바리케이트가 되어버린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많은 이들이 깊은 절망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돌진했던 다윗의 작은 돌팔매질은 결국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오래된 패배주의의 씁쓸한 공식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채 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시선을 돌려 법정 안의 좁은 세계가 아닌 대한민국 사회 전체라는 거대한 역사의 법정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과연 서지영 검사는 이 외롭고 잔혹한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패배한 것일까요? 법의 저울은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을지 모르지만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이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맹렬하게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2018년 1월의 차가운 겨울밤, 생방송 스튜디오의 붉은 조명 아래서 토해냈던 그 결연한 폭로는 결코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오만한 집단으로 불리던 검찰이라는 강철 성벽 한가운데에 영원히 복구할 수 없는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는 그들만의 견고한 신화가 한 개인의 용기 앞에서는 얼마나 허망하고 부끄러운 민낯을 숨기고 있었는지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는 특정 조직의 내부 고발을 넘어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적인 지형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대한 지진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통영의 작은 관사에서 그녀가 쏘아 올린 해시태그 미투라는 절박한 신호탄은 수십 년 동안 권력의 그늘 아래서 숨죽여 울어야만 했던 수많은 무명의 피해자들을 깊은 침묵의 심연에서 무추로 끌어올렸습니다. 문학과 연극, 영화계에서 신처럼 군림하며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누리던 문화예술계의 거장들이 오랜 시간 자행해온 은밀하고도 폭력적인 착취가 낱낱이 폭로되며 그들의 위선적인 동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아가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정치 권력의 심장부와 학계,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뿌리내리고 있던 기형적인 위계폭력의 실체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수많은 겹의 찰벽들이 서지연이라는 단 하나의 틈새를 시작으로 일제히 붕괴하는 장엄하고도 고통스러운 시대의 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길고도 잔혹했던 사건의 궤적을 철저하게 해부해온 수사 전문가들과 사회학자들은 우리가 이 사건에서 뼈에 새겨야 할 진정한 교훈은 가해자 한 개인의 파렴치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아 경고합니다. 2010년 장례식장의 밤,
그 끔찍한 권력 침해의 현장에서 가해자의 폭력보다 피해자의 숨통을 더욱 강하게 조였던 것은 바로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동료와 선배 검사들의 기괴한 침묵이었습니다. 부조리를 목격하고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고개를 돌려버린 방관자들. 그들은 가해자가 범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심리적, 공간적 안전망을 제공한 완벽한 공범이었습니다. 시스템이 권력자의 사유물로 전락하여 썩어 들어갈 때 조직의 구성원들이 침묵과 수능이라는 달콤한 타협을 선택한다면 결국 그 거대한 침묵의 칼날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방관자들 자신의 목을 겨누게 된다는 섬뜩한 진리를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방관이라는 소극적인 행위는 결코 중립이 아니라 가해자의 편에 서서 가해자의 권력을 더욱 비대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적극적인 동조 행위라는 뼈아픈 사회적 깨달음이 남겨진 것입니다. 또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가 진실을 말하는 내부 고발자를 어떻게 대우하고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무겁고도 치명적인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조직의 치부를 드러내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스스로를 불태운 내부 고발자에게 우리 사회와 법은 따뜻한 방패가 되어주기는커녕 오히려 합법의 탈을 쓴 조직적 보복을 묵인하고 방치했습니다. 직권남용이라는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몬 가해자들의 세련된 복수극을 사법부는 실무자의 본래 업무라는 건조한 잣대로 옹호해버렸습니다. 제보자의 신병과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그들에게 가해지는 보이지 않는 2차 가해와 교묘한 인사상 불이익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훨씬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서지현은 결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가 안전하지 않은 사회는 결국 거짓과 부패라는 어둠에 완전히 먹혀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법적 공방은 끝나고 서지현 검사는 오래 몸담았던 조직의 문을 나섰지만 그녀가 우리 사회에 남긴 피 묻은 유산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녀의 투쟁은 법이라는 것이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차가운 현실을 가르쳐 주었지만 동시에 아무리 거대하고 견고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의 꺾이지 않는 용기와 그에 연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앞에서는 결국 그 부끄러운 실체를 드러내고야 만다는 위대한 진망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2018년 이전의 대한민국과 그 이후의 대한민국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서지현이라는 이름 석자는 이제 단순한 한 명의 전직 검사나 가여운 범죄 피해자의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횃불을 들어올렸던 시대의 각성자이자 우리 사회가 결코 과거의 야만으로 되돌아갈 수 없도록 거대한 쐐기를 박아넣은 역사적 이정표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열어젖힌 이 고통스럽지만 눈부신 진실의 문을 지나 한 걸음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만 할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이 기나긴 시간 동안 홀로 피눈물을 삼키며 우리 모두의 존엄을 위해 싸워준 그녀에게 우리 사회가 갚아야 할 최소한의 빚이자 몫일 것입니다.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듣고 싶은 다음 사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